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8월 18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어젯밤 시장은 장중 내내 하락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동안 올랐던 시장이었는데 아쉽게도 이번 주에는 하락세 처음으로 나타나게 됐는데 그동안의 하락도 살짝 있긴 했지만 오늘은 3대 지수가 모두 빨간불을 켰고 또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하락을 해서 좀 약간 아쉬웠던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다 여러분께 브리핑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제가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되거든요. 자꾸 전해드릴 소식이 많아서 오늘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잠시 후에 뉴욕 증시 또 여러 가지 이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미국 이야기할 때 늘 빠지지 않는 얘기가 유럽 쪽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다 라인강 수위까지 봐야 하나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면서 과연 어떠한 부분이 시장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어김없이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말하는 순간 바로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주제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양영 위원님이 뉴욕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했을 때는 이렇다라고 주제를 정해주셨거든요. 다우지수 6거래일 만에 하락했고 이게 바로 추가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인가 하면서 물음표를 던져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죠. 이 추가 상승을 위해서 도움 닫기를 위해 한 발 물러서는 그러한 하락이었을까? 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져주셨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0.5% 하락하면서 33,980포인트 선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도 0.72% 하락하면서 아쉽게도 4,300선을 내줬습니다. 4,274포인트 선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12,938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되면서 13,000선에서 살짝 아쉽게도 미끄러지는 그러한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제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소매 관련된 지표 발표가 됐고 유럽에서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하나씩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에 FOMC 정례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자들의 발언을 보면 물가 상승률이 계속 그들의 목표치가 2%죠. 지금이랑은 굉장히 갭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2%를 훨씬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제약적인 정책 스탠스로 가는 것이 최대의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그 위원회의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제약적인 정책 스탠스는 뭘까요? 이걸 두고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남았는데 이후에 향후 기준금리가 현재 2.5% 중립금리라고 이야기하는 2.5%의 수준을 넘어 이 경제성장을 둔화하는 수준까지 더 올라야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됐고요. 이는 9월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50bp 얘기를 하고 있는데 75bp, 50bp 왔다 갔다 하지만 다시금 이 가능성을 더 열어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 시작 전부터 발표가 됐었던 경제지표 때문에 초반부터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았는데요. 개장 전에 나왔던 미국의 소비지표 예상은 밑돌았습니다. 상무부가 발표한 7월에 미국 소매 판매 증가율이 전월 대비 0.0% 그러니까 오르지 않았다. 이게 소매 판매가 조금 더 좋아져야 개인들이 지출도 하고 많이 좀 그래도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분위기 형성이 돼야 되는데 다우존스가 집계했던 전문가 전망치였던 0.1% 조금이라도 오르기를 예상을 했는데 이를 하회한 전월 대비 0.0% 증가가 아니죠. 보합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내용들을 보면요. 자동차나 부품 쪽에서는 마이너스 1.6%를 기록했고요. 의류나 액세서리 판매도 줄어들었습니다. 0.6%포인트 마이너스 기록했고 백화점에서도 마이너스 0.5% 등 관련된 소비가 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온라인 판매는 플러스 2.7% 그리고 자파점 쪽에서는 1.5% 플러스가 나타나면서 이쪽에서는 판매가 늘어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지금 폭등기를 지나가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좀 줄이고 있다. 여러분도 실제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있다라는 흐름이 실제로 지표에서도 나타났는데요. 경기 관련해서 상황이 사실 미국도 좀 이렇게 침체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유럽은 더 안 좋았습니다. 유럽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0.1%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G7 선진국 가운데 처음으로 이렇게 두 자릿수 물가가 폭등한 나라가 된 겁니다. 뭐 배경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에 따른 여파로 에너지 요금이 상향 조정되면서 지금도 안 좋은데 앞으로 더 물가가 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유럽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타깃의 실적도 발표가 됐었죠. 어제 이제 홈디포, 월마트 이런 종목들의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오늘 발표됐었던 로우스나 타깃은 약간 애매했는데 타깃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어닝 쇼크가 기록이 됐습니다. 미국의 7위 유통업체거든요. 올해 2분기에 39센트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72센트였습니다. 절반 수준밖에 그치지 못했던 거죠.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무려 90%가 급감을 했습니다. 소비 부진 탓에 이전에도 밝혔죠. 재고를 쌓아놓고 이거를 털어내기 위해서 할인 행사 진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에 따라서 수익은 당연히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깃의 주가는 장중에 하락을 했는데 엄청 많이 하락한 건 아니고요. 한 2%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저희가 매불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맵을 쭉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월마트의 주가는 어제 장중에는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0.12% 올랐거든요. 근데 거기 바로 아래 타깃의 주가가 2.69% 하락세 보였고요. 반면에 코스트코의 주가는 0.6% 상승 흐름 유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어제 이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8%까지 이상 오르면서 빅테크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좀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반면에 애플만 초록불을 참 잘 켜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리사과를 먹었는데 애플은 초록불 초록초록 켜게 됐네요. 0.88% 강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고요. IBM의 주가도 0.9% 상승했고 반도체주들이 어제 좀 안 좋았어요. 반도체주가 엔비디아가 2.88% 하락세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마이크론의 주가도 3.5%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어제 이제 WTI 기준으로 유가가 4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유가의 수준을 지금 보자면 얼마일까요? 87달러, 88달러 선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에너지주 어제 전반적인 시장 하락 속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엑소모빌의 주가 0.8%, 쉐브론 0.8% 올랐고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상승을 했나 싶었는데 이 종목은 하락했어요. 0.85%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좀 빨간불을 켜는 업종들이 많았는데 성장주만 빨간불 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좀 살짝 눌림이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좀 개별 종목들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여러분 이 도넛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이거 앉은 자리에서 한 5개까지 먹었는데 이게 하나의 칼로리가 200칼로리거든요. 1000칼로리 무난하게 먹을 수 있죠. 크리스피 크림 그 도넛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낮은 이익 그리고 매출 예상 부채비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두 자릿수대에 하락을 했고요. 텔라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에 투자액이 하향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8% 넘게 하락했는데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또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실적 발표한 시스코 시스템즈가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주당 83센트의 순이익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 매출도 한 12억 달러 수준이 예상이 되는데 그를 웃돈 13억 달러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확인해 봤고요. 심층 인터뷰 잠시 후에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애들 데리고 에버랜드 가려니까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참. 아직도 몰랐어? 갤럭시 Z 플립 4? 지금 갤럭시 Z 플립 4를 SKT에서 사전 예약하면 에버랜드 우선 입장에 숙박에 식사에 다 챙겨준다고. 오, 애들 사진도 좀 이쁘게 찍고 와야 되는데 괜찮을까요? 그럼 갤럭시 Z 플립 4는 플렉스캠 덕분에
어느 각도에서나 예쁘게 촬영이 가능하다고. SKT에서 사전 예약하면 배달의 민족 최대 300만 원 쿠폰도 친구와 함께 받을 수 있어. 여러분도 갤럭시 Z 플립 4는 꼭 SKT에서 만나보세요.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리더 엑손모빌. 자동차용 엔진오일에서 선박용, 항공용, 산업용 윤활유까지 엑손모빌만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모빌코리아 울산 플랜트의 까다로운 품질 관리를 통해 보다 윤활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최고의 퍼포먼스 모빌원, 합리적 솔루션 모빌 슈퍼. 지금 전국 모빌 전문점에서 만나보세요. 네, 제가 아까 크리스피 크림 한 5개 먹는다니까 뚱뚱해진다, 배 나온다 뭐 얘기들 많이 하시네요. 여러분 안 드셔요? 근데 전 지금은 그렇게 못 먹어요. 이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나이 들면 단 거 많이 못 먹는다 하는데 어렸을 때보다 지금은 한 2개 정도 먹으면 좀 질리더라고요. 이게 슬픈 건지 뭐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박상영 전문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은 어떻게 단 거 좀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도넛 한 3개 정도는 먹어요. 아, 저보다 많이 드시네요. 그럼 저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시장은 별로 달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시장이 좀 잘 올라서 우리에게 단 걸 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단 거 위험하다라는 신호가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뭐 해석도 의견이 분분한데 지금 상황 미국 쪽부터 좀 보도록 하죠. 어떻게 좀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근 뭐 증시가 사실 좀 안도 랠리를 상당 부분 이제 이어왔고 네.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뭐 최근에 용어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이제 펀더멘탈이 없는 랠리가 아닌가라는 이제 좀 우려의 시각이 조금은 이제 비춰지면서 아마 시장이 조금은 좀 숨고르게 양상에 좀 들어간 것 같긴 한데요. 네. 특히 이제 미국 쪽의 지표의 흐름, 뭐 앞서 이제 소비 지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최근에 발표되는 지표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닙니다. 네. 특히 그 제가 화면에 조금 오늘 이제 말씀드릴 뭐 제가 이제 삼색 경제라는 이제 표현을 이제 썼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G7 하면은 뭐 크게 이제 미국, 중국, 이제 유로에서도 사실은 이제 독일이 사실은 큰 이제 비중을 차지하겠죠. 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2분기 성장률이 보게 되면 이 G7 국가들의 성장률이 그 전기비 기준입니다. 전기비 기준을 보게 되면 다 안 좋습니다. 특히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2.6% 정도 기록을 했고, 뭐 미국은 아시겠지만 2분기 연속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독일도 유로 전체는 0.7% 이제 증가를 했는데 독일만 0% 증가 정체. 그러니까 여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G7, G3 이 국가들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조금 펀더멘탈하게 보게 되면은 뭐 조금 안 좋은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더더욱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오늘 뭐 소비 지표도 있지만 최근에 발표된 지표 중에 조금 좀 쇼크인 부분 자체 크게 2가지 정도를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심리 지표 중인데 화면에 보이는 그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그 미국의 주택 경기 지표 NAHB 지수라고 하죠. 이게 이제 주택 시장의 어떤 체감 뭐 이러한 심리 지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네. 이게 이번 달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꺾었군요. 기준선인 50선을 이제 하회하기 시작을 했는데 뭐 차트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택 체감 지표라는 게 미국 경기의 어떤 주요한 어떤 선행 지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 이제 선행을 하면서 그러면 저 22년 전이었으면 저 때가 이제 팬데믹 때문에 네, 확 팬데믹 때문에 이제 떨어졌던 확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 지표를 한 1년 6개월 이제 앞당겨 놨기 네네. 때문에 조금 약간 좀 괴리가 있는데 네.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지금 떨어진 어떤 폭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내년에 정말 뭔가 미국 경기가 침체에 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 우려의 시각이 사실은 있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기의 흐름 자체가 썩 좋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체감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라고 얘기를 네, 하죠. 우리가 얼마 이제 전에 발표됐죠. 미국은 여러 가지 지역별로 이제 제조업 지수. 그거 역시 사실은 이번 달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 지표라는 부분 자체가 뭐 소비 지표도 많이 떨어졌지만 각종 지금 제조 주택 전방에 걸쳐서 이제 소비 심리 자체가 상당히 좀 그러니까 심리 자체가 악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미국 경기가 뭔가 펀더멘탈하게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진짜 미국 경기가 뭔가 더 악화되는 이러한 양상으로 좀 저희가 이제 내비쳐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어저께 이제 뭐 FOMC 회의록도 얘기를 했지만 물론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에서 보게 되면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에 대한 얘기도 조금 이제 비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절. 예.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미 연준도 이제 경기의 연착륙에 대한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좀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그쵸. 그러니까 보여드린 어떤 이러한 차트의 흐름들 자체가 여하튼 조금 미국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를 조금은 좀 키우는, 그래서 연준으로 하여금 뭔가 정책에 대한 변화 이러한 것들을 좀 압박하지 속도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스러운 건 미 연준의 정책 효과가 일부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을 조금 저희가 지적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뭐 임대료 상승. 네, 화면을 임대료 조금만 상승인데 줄여주세요. 그 오렌지색을 좀 보시게 되면 네. 지수 자체는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임대료 상승률 자체는 이제 둔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승폭 자체가. 그 얘기 자체는 이제 미국 물가 중에 차지하는 임대료 가격이 이제 조금 상승폭이 이제 둔화될 수 있는 네. 이제 시그널이 나왔다. 그러니까 저희 얘기는 미 연준의 정책 효과가 일부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경기 측면에서도 이제 조금 연준이 고민할 시점이 왔고, 또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제 효과가 나와야 뭔가 이제 정책을 조금 이제 고민을 이제 뭔가 변화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할 텐데 다행스럽게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긍정적인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소비 아까 이제 부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소비가 부진할 수밖에 없겠죠. 금리는 계속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뭐 유가도 계속 올랐기 때문에 뭐 당연히 지갑을 닫게 되죠. 예, 당연히 이제 지출을 당연히 하는데, 줄이게 되죠. 이제 제가 이제 뭐 화면에도 있지만 이제 가솔린 가격이 사실은 좀 의미 있게 미국이 좀 떨어졌습니다. 확 지금 떨어졌죠. 배럴당 3불대로 이제 갤론당 이제 미국은 갤론당 그게 한 3리터 정도 되는 예,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지금 한때 뭐 5불 넘던 게 뭐 지금 3불대로 이제 떨어졌으니까 네. 그만큼 이제 소비 여력 자체가 상당히 커졌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저도 이제 오늘 주유를 했는데 1,700원대 이제 맞아요. 예, 그래서 일부 지역은 1,600원 후반대도 있어요. 예, 그래서 2,000원대 넣을 때하고 벌써 게이지의 어떤 높이가 다시 예, 같은 금액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봄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전쟁 이전 수준으로 사실은 돌아갔다라는 네. 부분에서 약간 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소비 심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개선을 사실은 좀 유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모기지 금리 이러한 것들도 최근에 조금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경기 자체가 뭐 하락하는 게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닌데, 그러니까 물가라는 측면에서라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고, 또 이제 금리 자체가 여기서 더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택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기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좋아지는 부분들은 아니긴 하지만, 저희가 9월달 FOMC 회의에서 조금 미 연준의 정책 기조 자체가 조금 전환,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파월 피봇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이제 빅 스텝에서 자이언트 스텝에서 이제 빅 스텝으로 전환한다든지 뭐 이러한 쪽에 좀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뭐 어렵긴 하지만 미국 경기가 이제 연착륙 쪽으로 좀 가는 이러한, 그러니까 소위 펀더멘탈 자체가 조금은 개선될 수 있는 그 가능성 자체는 랠리의 어떤 지속성 뭐 이러한 부분을 조금은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뭐 지표 자체는 일부 나빠지고 있긴 하지만 저한 그래도 좀 개선에 대한 어떤 그 특히 연준의 어떤 정책의 기조의 전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좀 생겼다라고 조금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여전히 시장의 해석이 다 분분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FOMC 의사를 발표 나고 난 직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도는 자이언트 스텝도 할 수도 있어. 이건데 또 반대로는 속도 조절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실제로 뭘 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우리 예, 그렇죠. 그래 안 좋으면 이거 할 수도 있고 이거 할 수도 있어. 손에 다 쥐고 있어. 근데 뭐를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내놓을지는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인데 그렇죠. 그걸 안고 우리가 계속 가야 한다라는 게 참 힘듭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9월달 아무래도 연준도 계속 나오는 지표를 볼 수밖에 보겠죠. 없고요. 특히 이제 뭐 7월 물가가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네. 8월달에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도 있고 했기 그쵸. 때문에 뭐 아무래도 연준을 좀 시간을 보면서 정책을 좀 결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잭슨홀 미팅에 있는데 그쵸. 거기서 파월 의장이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해줄지는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여하튼 9월까지는
조금은 좀 이러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네. 또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를 상당 부분 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는 사실은 9월달에 50pp 올리냐 75p 올리냐라는 부분이 뭐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만 결국 가장 저희가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 자체는 연말에 금리 수준이 과연 얼마가 될 거라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지난 이제 7월 달에 한 중립금리 맥시멈 한 3.5%를 얘기를 했는데 4% 얘기도 나오죠. 네, 4%대 얘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만약 4%대 얘기가 이게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다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결국 뭐 9월 달에 75p를 다시 한번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연말에 금리 수준 자체에 대해서 4%가 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그널을 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시장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안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저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그 블러드 형님의 발언을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 그렇긴 한데 지금 뭐 분위기 연준 네. 입장에서도 사실 그 제가 주택 경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너무 주택 경기 자체가 여기서 더 급락을 하거나 뭔가 상황 자체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네. 사실은 그건 뭐 경기 경착륙을 넘어서 또 다른 이제 금융 시스템의 어떤 불안 자체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슬슬 고민이 되는 시점이 왔다. 금리 사이클에 대해서. 그래서 물가만 조금은 더 좀 받쳐준다라고 하면 금리의 어떤 인상 사이클 이러한 것들이 전환에 대한 것들이 조금은 더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은 좀 조성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영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를 예. 넘어섰고 뭐 독일도 지금 난리가 아니고 유럽 시장에서는 자금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얘기되지만 유럽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 네. 여파가 사실은 가장 직접적으로 그렇죠. 좀 맞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전쟁과 관련돼서 최근에 뭐 보도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크림반도 여기를 사실은 이제 뭐 계속 어떻게 보면 공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전쟁이 장기화 또는 또 추가적으로 뭐 러시아 입장에서 사실 크림반도를 또 뺏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게 확전에 대한 우려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전반적으로 지금 유럽의 그 에너지 특히 이제 뭐 유가보다도 이 천연가스 가격 흐름에 사실은 좀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에 차트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지금 유가는 사실은 떨어지고 있는 거 다 아시는 부분들이고, 근데 이 천연가스 가격은 지금 전고점을 거의 이제 수준을 좀 회복을 했고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또 러시아 이제 가스프롬 같은 경우 겨울철에 뭐 유럽 가스 가격이 60%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은 부담이죠. 지금 뭐 보도에서 나오는데 독일의 지금 4인 가족 기준으로 가스 가격이 연간 작년 같은 경우 한 170만 원 정도 냈는데 네. 올해는 한 500만 원 넘게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3배나 올랐어요. 거의. 3배 이상 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너무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부담되는데. 월 한 50만 원 가스 지출 나오는가 가구당 나오니까 상당히 큰 부담이죠. 우리도 사실은 50만 뜨거운 원씩 물 못 틀고 뜨거운 뭐 더구나 지금 쓰지도 여름 못하네. 지금 유럽이 더워갖고서는 지금 네. 난리인 것 같은데요. 뭐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뭐 에어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가동도 사실은 더 높여야 되는 부분들. 너무 문제 자체는 힘들겠네요. 앞으로 이제 그 금방 10%에 대한 물가를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물가가 잘 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에너지가 구조적으로 때문에. 저런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계속 오르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자체가 당연히 유럽 경기에는 좀 부담을 좀 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제목에 뭐 라인강 수익까지도 봐야 되냐. 저도 이러한 어떤 자료를 뒤져볼지는 처음인데 그러니까요. 제가 독일의 어떤 정부에서 쓰는데 그 저기 지금 제가 주황색깔 주황색에다가 저 빨간색 그 제가 테두리를 동그라미. 동그라미 쳐놓은 게 라인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기 오렌지색으로 게 이제 과거 역사적인 평균치에 비해서 수위가 이제 낮은 부분을 이제 표시한 저게 부분들인데요. 무슨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위가 라인강 낮아졌다. 자체 수위가 지금 뭐 최근에 어디 뭐 비가 와서 잘 모르겠는데 한 30cm 정도, 30 네. 한 3, 4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40cm 이하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배가 우당을 못 한다라는 얘기죠. 물류 예, 물류 이동이 쪽에 안 이제 된다. 차질이 생기면서 결국 이제 우리가 뭐 에너지 얘기하는 수급이 안 공급망 된다. 문제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또 다시 되고 또 이제 물 부족이라는 부분 자체는 당연히 뭐 공업 용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되니까 제조업의 가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악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렇게 물 부족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선 전력 생산 자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력 발전이라든지 이러한 쪽이 잘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원자력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뭐 원자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이게 냉각수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더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원전에도 사실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도 오르고 저렇게 물 부족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력에 대한 생산에 대한 차질 가능성도 있는 그러한 어떤 리스크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 독일 입장에서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뭐 경제적으로도 문제고 좀 에너지 활동이라든지 조업 활동 전반적으로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유럽 경제 특히 이제 독일 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큰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게 지금 라인강 수위를 이제 보여드린 건데요. 이제 2018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었는데 최근에 가뭄 사태가 조금 이게 500년 만에 어떤 가뭄이라고 하니까 네. 이게 독일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 지금 가뭄이 사실은 지금 확산되고 있어서 조금은 좀 이게 어느 정도 장기화될지 저희가 뭐 기후를 예상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고 이게 가뭄 자체가 사실은 지금 이제 비가 많이 와야 될 시기인데 오히려 지금 비가 안 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니까. 제가 날씨를 독일 날씨까지 봐야 될지는 몰랐는데 비 소식이 있긴 한데 소나기 정도네요. 예, 지금 그래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독일 경제가 여러 가지로 조금 내후외환에 사실은 좀 직면한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유럽 경기 앞으로 특히 이제 저희가 9월 FMC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공교롭게 9월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겨울을 이제 슬슬 맞이하는 이러한 시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난방 수요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또 이제 영향을 미칠지 뭐 이러한 그래서 유럽을 뭐 저희가 뭐 최근의 상황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뭐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많이 들어가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사실은 그러한 효과 때문에 경기가 사실은 좋은 상황들인데 이제 독일 아무래도 그래도 유럽은 독일인데 독일이 상황 자체가 이렇게 조금 뭐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뭐 글로벌 경기 입장에서 사실은 썩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색 경제 가운데 뭐 미국 얘기 그리고 유럽 얘기, 유럽 중에서 독일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에 이제 중국 쪽을 볼 텐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중국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상당히 좀 안 좋다. 네. 제가 이제 이코노미스트 생활을 하면서 본 여태까지 중에서? 중국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최악입니까? 상황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오늘 15일이죠. 7월달 이제 중국 경제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사실은 이제 7월에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도 하면서 뭔가 지표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사실은 있었는데 사실은 쇼크를 기록했죠. 그래서 뭐 중국이 찔끔이지만 이제 금리도 이제 중기 유동성 이제 대출 금소 이제 찔끔 내리고 한 이러한 상황으로 좀 정했는데 문제가 저는 이제 하반기에 중국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이게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정책 기조 자체가 뭐 부양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부양에 적극적인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 중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결국은 경기 자체가 우리가 우려했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감이 좀 저는 좀 있고요. 제가 화면에 조금 중국 성장률을 하나를 이제 장기적으로 그려놓은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크게 2000년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렇게 한 두 단계, 지금까지 한 세 단계 정도로 이제 구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2000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중국의 고도성장기, 고성장, 어마어마한 투자 붐을 통해서 이제 고도성장을 했고. 이제 2000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는 사실은 이제 과잉도 이제 떨고 뭐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 이제 소비 부양을 하겠다 뭐 그런 과정에 이제 중성장 쪽으로 이제 모습을 좀 보였던 부분들인데 이번에 코로나 19를 이제 거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이 다시 한번 이제 성장률 자체가 한 단계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올해 중국 성장률이 거의 이제 3%대 가는 게 거의 이제 가시권에 좀 들어왔는데요. 사실 중국이 3% 성장한다라는 것 자체가 확 떨어졌어요. 예, 그렇게 이렇게 썩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어떤 수치인 거고 문제 자체는 이게 고착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말씀드린 대로 그 구조적인 부분 자체는 내수 자체가 잘 성장이 안 되고 있고 중국 정부 내수를 계속 강조를 하지만 성장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지금 뭐 인구 문제라든지 인구도 고령화된 부분들이고 또 뭐 글로벌 공급망 문제 뭐 이러한 뭐 미국과의 갈등 문제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 자체가 중국으로 하여금 성장에 대한 동력 자체를 상당 부분 약화시키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정말 많이 다운된 상황이라서 시진핑이 뭔가 이제 획기적인 혁신적인 그런 움직임하기 위해서 대만을 자꾸 건드리고 거기에 플러스 더 무력화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는 그게 제일 걱정되더라고요. 예, 뭐 당장의 어떤 뭐 무력적인 충돌 가능성 저는 낮게는 보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당대회가 분명히 10월 중간순에 있는데 뭐 당초는 이제 기대를 했던 게 당대회가 있으니까 경기도 부양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 이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계속하니까 경기 부양하기는 이제 쉽지는 않은 상황들인 것 같고 또 구조적인 문제에서 그렇다고 보면 이제 이슈를 딴 데로 돌려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중의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양안 문제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중국이 계속해서 그러한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후순위로 좀 미루는 이러한 과정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하반기 중국 경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비관적인 어떤 우리는 어떡하죠? 좀 생각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고 문제 자체는 중국이 뭐 성장률이 떨어지든 않든 뭐 중국의 문제니까 뭐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이제 그 피해가 이제 우리나라에 온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중국 무역 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고 지금 8월 달도 아마 적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4개월 연속 적자인 상태인데. 그럼 이게 고착화되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결국 중국에 물건을 팔지 못한다라는 얘기 자체는 우리나라의 기업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훼손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훼손이 될 수밖에 없고 전반적으로 이제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에 대한 틀 자체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에 너무 의존적인 이러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뭐 좋을 때는 좋지만 또 나쁠 때는 또 그 피해를 사실은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2010년 중반 때에도 보면은 박스피라고 해서 중국이 상당히 안 좋을 때 우리가 그 데미지를 받았듯이 지금 입장에서 사실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좋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여하튼 고민이 되는 시기가 조금은 좀 다가오고 있다. 예상 밖에 일찍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또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미국을 좀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속도 자체가 여전히 좀 중국의 어떤 이러한 그늘이 조금은 두려워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우려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럼 삼색 경제 중에서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미국은 그래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려는 있긴 하지만 그나마 그나마 사실은 상대적으로 좋고 또 연착륙에 대한 흐름들 또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뭐 우리가 뭐 인프레 감축 법안이라든지 반도체 과학법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어떤 모멘텀 자체를 계속 좀 이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어떤 힘들이 좀 보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어떤 힘이 아직은 좀 살아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쪽 투자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어떻게 투자해야 되죠? 글쎄요, 뭐 당분간은 좀 아무래도 미국이 좀 상대적으로 더 좋다. 네, 상대적으로 좀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부분에 대한 그늘을 그렇게 벗어나기가 좀 쉽지는 어렵죠. 않은 어려운 구조가 있어서 좀 그러한 것들이 좀 상대적인 부진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뭐 마지막 시간이 뭐 어느 정도 될지만 한 가지 조금 이제 차트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여주시죠. 일본 증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본 시장이 강하죠. 일본 증시가 연초 대비 플러스입니다.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게 우리가 일본 하면 뭔가 이게 되게 안 좋을 것 다들 같은 관심 생각에 안 받아서 그런 겁니까? 그런데 이게 고점 대비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역사적 고점 대비해서 보면 한 4%밖에 안 빠졌어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엔달러라는 부분, 약세라는 부분 자체가 일단은 일본 경제에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우리도 뭐 사실 우리도 워낙 워낙 약세이긴 하지만 약세잖아요. 그 효과 자체가 상대적으로 일본이 더 톡톡하게 좀 누리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일본은 사실은 지금 통화 완화책을 사실은 좀 계속 하고 있는 전 세계 좀 유일한 국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레버리지 투자,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더라고 하죠. 싼 일본 자금을 빌려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일본이 딱 그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금리는 제로에다가 엔화는 약세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위험 없이 사실은 돈을 빌려다가 일본 증시에 투자를 외국 입장에 투자를 하게 되면 엔화가 강세가 되면 환차익을 얻는 부분들이고 주식이 오르니까 거기서 얻는 부분 이러한 효과들 자체가 상당 부분 얻을 수 있는 뭐 펀더멘탈 문제도 약간 뭐 있겠죠. 근데 뭐 그러한 어떤 통화적인 문제도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엔화 그 일본 자체의 어떤 증시 자체를 상당 부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 이제 노파심 자체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뭐 G4라든지 이런 이제 동맹을 하면서 일본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쪽, IT 쪽인 사실은 우리가 보면 약간 조금 뭔가 우리보다 뒤처진다는 데 느낌을 받는데 이러한 느낌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네. 반도체 동맹 이러한 것들이 생각되면서 오히려 일본이 그러한 쪽에서 수혜를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반사이익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미국을 좀 얻고 일본이 좀 뒤처졌던 부분 자체에 대해서 뭐 또 일본은 여하튼 그래도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좀 이제 노파심 비슷한 어떤 그런 것도 사실은 일본 투자해야 되나요?
근데 사실 그건 또 일본은 안 근데 저는 아직도 이게 펀더멘탈에 대한 어떤 확신이 사실은 이제 그쵸. 일본이 사실은 좀 없어서 뭐라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여하튼 그 금융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하튼 좀 유리한 국면은 분명히 있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국뿐만 아니라 의외로 뜻밖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 시장까지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시장의 대응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 미국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시장이 또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건영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눈이 많이 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 애들 데리고 나가서 이제 눈사람 만드는데 이젠 잘 만들어요. 근데 아기 때는 눈사람 못 만드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막 어떻게 모아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했던 게 눈덩이를 굉장히 딱딱하게 묶어야지 얘가 이제 굴려야 이제 뭉치는 거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줬었던 기억이 나요.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경제에 단단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알찬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께 필요한 파트만 골라서 분할 수강하실 수 있는데요.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진행되니까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시죠. 평생의 숙제인 경제 공부,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십시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 시각 벌써 7시 9분이 넘었습니다. 이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 네. 네. 왜 이렇게 웃으세요? 빠졌는데. 아니 좀 주가가 어떻게 네? 매일 오릅니까? 네, 근데 네. 웃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그쵸. 게 주식이고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고 일본 이렇게 올랐나 했거든요. 그러게요. 저는 뭐 딴 거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에너전 사셨잖아요. 엔화가 좀 올라가야지. 제가 좀 필요한 엔화가 네. 좀 필요해서 사긴 샀지만 2번 샀거든요. 네. 근데 그거 좀 손해났죠. 하여튼 엔화가 좀 올라가야 된다 생각 같고요. 똑같은 논리로 원화도 지금 올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정도 뭐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여튼 앞선 코너 시작할 때 말씀하셨지만 여하튼 시장은 두 가지죠. 지금 에너지가 소진돼서 다시 떨어지냐,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반면에서는 지금 숨고르기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찾는지 쉬어가는 국면인지에 대한 판단인데요. 오늘 뭐 그 소매 판매도 많이들 얘기하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소매 판매에 그렇게 관심을 둘 이유가 없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물가가 내려가고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는데 당연히 뭐 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소매 판매 때문에 오늘 주가 좀 떨어지고 뭐 약세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땐 말이 안 되고요. 연준 회의록도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해석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원래 자기네 말 그대로 한 거예요. 물가 인상 속도나 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이런 속도나 폭 이런 걸 조절할 수 있다. 뭐 그 워낙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딱 이거죠. 이게 딱 요 시점이 요 왼쪽은요. 연준 회의록이 공개되기 전이고요. 이게 공개된 이유거든요. 요게 이제 50bp 올려야 한다는 확률. 60%고요. 그 전에 파란색이? 52에서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자체가 큰 의미가 없고요. 앞으로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여하튼 지금 현재 추세가 어제 오늘 그냥 똑같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굳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 하나가 있었던 것이 어제는 소위 유통회사들이 다 좋게 났거든요. 그쵸. 오늘 유통회사들이 별로 안 좋게 났죠. 맞아요. 거기 이제 타겟 물론 경고가 여러 번 있었지만 로스? 타겟이 오늘 그냥 한마디로 그냥 실적 쇼크도 이런 쇼크가 없거든요. 쇼크가 꽤 나왔다는 거죠. 일단 10년물 금리는 오늘 조금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조금 또 오늘 올라가는 모습이었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 기간에서 요 이렇게 많이 최고로 올라갔을 때가 달러 N이요. 달러 N이 138, 139, 140 갔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 132, 3, 4 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전 하여튼 1,100원대. 전 그 이하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죠. 전 우리나라 보는요. 이건 완전 내 비전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실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여하튼요. 유가는 오늘 소폭 좀 반등했습니다만은 결국은 8월 이건 휘발유 가격입니다. 휘발유 가격. 휘발유 가격이 계속 60몇씩 내려가다가 1센트가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8월 한 달만 최근에 한 보름만 보면
하락폭이거든요. 월간 등락률이 계속 바뀔 텐데요. 2008년 11월 이후 이때가 리만 사태 때거든요. 그때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결국 소매 판매라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하여튼 많이 떨어졌고요. 다음 달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단은 가장 걱정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이번에 이제 8.5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도 그 정도 나올 겁니다. 그 정도 조금 이하 나올 수 있겠고요. 문제는 코어 CPI는 우리가 예고가 됐다시피 다음 달에도 오르고 8월치도 오르고 9월치도 올라서 그 코어 같은 경우는 9월이 피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먹거리의 문제가 또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큰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큰 무리는 없다.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물론 엔하드 보고 아까 라인 강요 그랬나요? 제가 네. 결론은 못 들었지만 라인 강의 수위 중요하죠. 네. 중요하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한계가 있거든요. 가서 물 좀 이렇게 네. 한 바가지씩. 그렇게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이거는 이제 유통업종인데요. 로스는 약간 선전했다는 게 맞습니다. 이게 뭐 이게 예. 로스랑 홈디포의 차이가 있다면서요? 홈디포는 약간 개인들이 많이 가고 로스는 업자분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고. 그렇대요? 네. 그건 그냥 모르겠어요. 둘 다 갑니까? 뭐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차이가 있다. 그렇게 미국에서 그럼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네, 네. 왜냐하면 이런 거 있겠죠. 로스도 있고 로스도 가는데 차로 10분, 네. 홈디포도 10분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네. 말이 맞겠죠. 네, 그렇지만 가까운 데 간다. 모르겠어요. 저는 다 가봤거든요. 저는 가까운 데 가자.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개인 소비자 입장이지만 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얘기하신 분이 맞겠죠. 왜냐면 어디를 더 많이 가셨어요? 홈디포로 많이 갔죠. 가까우니까. 가까운데. 네, 가까운 데 많이 갔죠. 그래서 이거는 다 다릅니다. 다만 그분이 그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네. 입장에서 보면 도매하니까 더 많이 다량 구매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팩트겠죠. 저는 모르는 얘기를 잘 안 네. 하거든요. 미국에 계신 분들 좀 알려주세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적이 엇갈렸어요. 쉽게 얘기해서 로스도 그렇고 홈디포도 그렇고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없거든요. 그 업종 자체가 없죠. 없고 아마 지방에 가면 일부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없어. 약간 철물점인데 엄청 쾌적하게 잘 돼 있는 그런 철물점. 철물점이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약간 지금 나무도 팔고 막 이러긴 한데. 쉽게 해서 흙도 팔죠. 흙. 네, 예. 다 팔잖아요. 잔디도 팔고 잔디 씨도 팔고 흙도 팔고 비료도 팔고 쉽게 해서 그것까지 팔죠. 애인을 위해서 장미 장미요? 장미 애인 만나러 갈 때 장미 꽃 이렇게 꽃 아 꽃집도 있어요 안에? 다 있죠. 다 팔고 가드닝 할 수 있는. 스타벅스도 들어있고 아. 다 팔죠. 그래서 쉽게 해서 뭐라 나사 스크류 드라이버 그리고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 다 팔죠. 줄자도 팔고 모든 게 다 팔죠 거기에. 그래서 엄청 큰 곳이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로스가 그런 의미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여하튼 어저께 홈디포 아주 좋게 나왔는데요. 로스는 오늘 선전이라는 표현이 맞겠고요. 타겟은 실적 쇼크입니다. 좀 하나씩 보면 이게 이제 타겟이거든요. 줄줄이 다 미스가 났죠. 그러니까 로스는 스타겟은 워낙 눈높이를 낮춰놨기 때문에 콘센서스 그 가이던스가 의미조차 없고요. 로스는 가이던스도 약간 헷갈리게 매출은 막치고 이익은 줄고 반대로 로스의 이번 실적은 매출은 부족하고 이익은 비슷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선전했다는 표현이 정확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저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쭉 올라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로스나 월마트 정도가 보합이 강보합 정도 되겠고 나머지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네, 지금 이제 채팅창에 많이들 올려주고 계신데 네. 벨리님이 로스는 건축업체 라이센스 있는 사람들이 10% 디스카운트가 있대요. 그런 이런 거죠. 정보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홈디포 더 많이 간다. 업자들 홈디포 더 많이 갑니다 하는 의견도 있는데 뭐 다양한 의견이라서 뭐 제가 그건 또 들은 그런 얘기니까. 카드가 또 있나 보네요. 뭐 왜냐면 있나 봐요. 네, 코스트코도 뭐 사업하시는 분 사업자 등록증 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게 뭐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디테일한 건 제가 모르겠고요. 하여튼 네. 정말 귀한 정보, 깨알 정보 주죠. 네. 이게 3%니까 가능하죠. 그렇죠. 우리 또 글로벌리하게 또 세상에 어느 시청자분들이 경제 계시니까요. 방송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런 걸 해주시는 맞아요, 분이 어디 맞아요. 있습니까? 그래서 미줌에서 그런 거 해주시면 저희 뭐라도 쏘거든요. 근데 진짜 뭐 어떻게 쏘고 싶은데 어떻게 네. 할 수가 없네요. 네, 진짜 대단한 정보. 권한이 없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네. 여하튼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특징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텔레닥은 대표적으로 이제 4번 종목입니다. 제가 말하는. 네. 저는 엄청 좋아하지만 하여튼 4번 종목이에요. 꿈과 희망은 넘쳐나지만 흑자 날리기 아직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캐시우드가 많이 사는 거로 이제 유명한 건데요. 여하튼 구겐하임에서 투자기는 중매사의 매도로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8.8%가 떨어지는 것이 오늘 특징주로 보셔야 되겠고요. 어저께 부사장도 얘기하셨는 것 같던데 여튼 일론 머스크 어느 정도 진심을 담아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맨유를 또 사신다고 아유. 하니까.
안 산다고도 다시 얘기했잖아요. 하여튼 그냥 모르겠- 농담한 거라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또 메뉴 주가는 오르고요. 뭐예요? 그래서 이게 이분의 농담이 진담인지 그걸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메뉴도 중요하지만 메뉴도 올랐는데 네. 테슬라는 마이너스 0.8%. 뭐 의미가 있는 없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일론 머스크는 뭐 대단한 분이다 네.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를 좋아한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테슬라는 0.8%.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어저께 이제 이나무의 좋은 경제연구소에서도 우리가 좋은 같이 주식. 좋은 주식 얘기했지만 어저께 그때도 얘기했어요. 장우석 부사장이 일론 머스크를 안 좋아합니다. 그런 성격을 안 좋아해요. 처음부터. 그렇죠. 네, 네. 저는 좋아하고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여하튼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약보합, 애플은 뭐 강보합이 나왔는데 오늘 크레딧 스위스에서 애플의 투자 의견을 올렸어요. 중립에서는 매수를 올렸고요. 목표 주가를 201달러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업계에서 여전히 180달러, 190달러 안짝이 대부분인데 200달러 이상 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오늘 크레딧 스위스도 201달러 올려놨고 지금 177 정도 갔잖아요. 오늘 가격이요. 그래서 3달러 모자랍니다. 3달러. 180만 딱 찍으면 사상 지옥 갑니다. 애플이 진짜 그냥 애플하네요. 근데 네. 모르죠. 이게 지금 이때가 보시면 이때 우리 장수 부장장에 계실 때잖아요. 네. 뭐 12일, 13일 연속 올라갈 때 제가 이거 아닙니다. 겸손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다음 쭉 떨어졌잖아요. 세상 일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늘 그냥 이게 쭉 올라가리라고 기대를 하지 마시고 그냥 늘 워낙 그냥 하던 대로 뭐 한 달에 한 주씩 사시던 네. 두 달에 한 주씩 사시다 아니면 뭐 소수점을 하시건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폰을 쓰시는 분이라면 애플은 한 주를 갖고 가는 게 맞다. 네, 그게 저는 기본적인 소식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꼭 갖고 와야 될 주식 얘기할 때 애플 얘기 안 합니다. 저는. 그럼요. 왜냐하면 애플은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이 많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삼성폰만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특히 어르신 많은 곳에 가면 애플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애플을 사셔도 조금만 애플 이렇게 떨어지면요. 이렇게 보세요.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많은 분들이 정말 여돈 앵커 같이 아이폰을 계속 쓰시는 분은 여기서 사셨더라도 이게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욕 안 합니다. 애플이니까. 네, 욕 안 하는데 만약 삼성을 쓰시고 여태까지 애플 한번 써봤다가 이게 머리가 아프고 비싸고 뭐하러 사 이렇게 했던 분들은 혹시 뭐 저를 만나건 뭐 이남우 교수를 만나건 장우석 부장을 만나서 한 주 사잖아요. 샀잖아요. 그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면요. 네. 예전 같으면 청와대 신문고에 갈 분들입니다. 엄청 욕해요. 그래서 저는 딱 그 많은 하도 업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어떤 주식 말씀드리면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플을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폰을 계속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한 주 사시는 게 맞죠. 그래서 그냥 그게 저희 소신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배당 포트폴리오에 그 애플 들어있죠. 당연히 애플도 있나요?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코스코는 0.6% 네. 좀 올라갔고요. 여튼 오늘 유통업종의 어떤 큰 맥과 코스트코가 달리 가는 거지만 이것도 안정적으로 가는 것도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해요. 배당 포트폴리오 안에 애플도 있을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지. 공개된 거는 그게 있죠. 부사님 공개한 거 로키드 마틴이 들어있죠. 로키드 마틴. 네. 그 외의 종목은 투자 공간 6차 세미나. 6차 세미나인데 이게 더 올랐습니다. 배당 포트폴리오 0.96%가 더 올라갔고 여튼 중요한 건 이게 제가 왜 요번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아니면 원하시면 듣는 거죠. 이거의 그 종목도 전 개인적으로 종목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어떻게 종목을 선택하는지 구성되는지의 원리가 들어갔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좀 말이 좀 길어지지만 저희가 요즘 자산운용 사무실이랑 협의를 하고 있어갖고 잘하면 ETF로 나올 겁니다 이게. 네. ETF로 나오고 이거가 ETF가 어디로 나오냐면 여러분들 더 쉽게 거래하실 수 있게 대한민국 거래소에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해외에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미팅을 했는데 다들 깜짝 놀란 거죠. 이렇게 어떻게 했느냐. 퍼포먼스가 좋다. 퍼포먼스도 뭐 상대적으로 좋았지만 그보다는 시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구성했는지를 원리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더 이상 얘기를 못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건 비법인 거잖아요. 비법이지만 그거 벤치마크는 아직만 나올 텐데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튼 그거가 이번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는 그렇게 되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체류 상무도 얘기하고 저는 이제 ETF만 구성하는 거, ETF로 뭐 1단계, 2단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1단계는 S&P 500만 하는 건데 추가적으로 등등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요? 그냥 어려울 게 없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투자 공간 6차까지만 쓰면 이게 딱 나옵니다. 첫 줄에 나오기 때문에 구글도 나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투자 공간까지만 쳐도 연관 검색어 바로 밑에 6차가 뜨네요.
제가 지금 쳐봤어요. 네이버는 사랑이죠. 네. 네이버도 그런 게 많이 나오네요. 치셨다는 거예요. 아, 그만큼. 진짜요? 네, 많이 치면 이게 뜨는 거죠. 구글은 제가 모르겠어요. 구글도 한번 쳐봐주세요. 구글이요? 네, 네, 제가 한번 구글은 쳐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나와요. 하여튼 그거 좀 하시면 여러분들 되겠고요. 요거 좀 구글은 안 나오네요. 안 나오네요. 네. 에너지 소진이냐 숨고르기냐 해서 몇 가지 더 추가적 의견 드리면 네. 시티그룹은 연말의 목표치가 4,200이거든요. 그러니까 4,200 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내년도 상반기에 마일드 리세션이 가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형적인 약세장이고 그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 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반등의 배팅이 힘들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시티그룹도 마찬가지. 어저께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 그래서 뭘 하라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해서 주식 다 팔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안한 분들은 퀄리티 주식을 가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좋은 주식들을 사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기술적인 것들을 큰 의미는 없지만 200일선, 50일선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인지를 잘 안 하셔요. 왜냐하면 이걸 잘 안 보시는데 저는 이런 게 예민하게 이런 게 계산을 다 엑셀로 계산을 맨날 돌리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나스닥이 지난주 목요일 날 불마켓에 들어갔잖아요. 강세장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벌써 불마켓 때가 들어갔잖아요.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S&P 바닥에서 17.4% 올라갔습니다. 지금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딱 3%만 올라서 4,400만 가면 불마켓입니다. 그럼 만약 불마켓이 들어가면 리세션이 들어간다고 전제, 리세션 시기에 리세션 초기에 불마켓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만약 이러면 진짜 뜨한 일이 생기는 거죠. 이번에.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뭐 51선, 200, 요 초록색이 201선이거든요. 그림 보여주셔야 되겠는데 여기 201선에 어떻게 터치하고 왔고요. 이제 51선 넘어섰고요. 201선이 4,324포인트입니다. 201선이요. 그래서 이게 S&P 500이 여기 맞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너무 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숨고르게 하는 거예요. 201선 한 번에 뚫기가 쉽지 않고 또 한 번에 뚫고 올라가면 오히려 다시 꺾인다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교과서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맞고 올라갔다 다시 떨어진 거잖아요. 지난번에 맞고 떨어진 건데요. 이번에 떨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최근에 어떤 경제 상황, 기업의 실적이 예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 레피니티 기준으로 보면 지금 9.4%가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2분기에요. 다들 안 된다 했을 때. 그 생각보다 괜찮은 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경계론이 여전히 많죠. 시장을 겁나게 얘기하는 전문가들 널려 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그분들의 말이 다 맞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한결같이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훌륭하고 대단한 분인데 그럴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미국 기업이 이렇게 나빠질 거냐 하는 그런 반론도 있죠. 그래서 만약 이게 약간 숨고리하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이게 불마켓이 언제라도 가잖아요. 생각이 또 많이 바뀌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야 되냐. 이게 만약 다시 한번 올라가고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면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은 최소한 51선 넘은 주식 그리고 200일선까지 넘은 주식들 있잖아요. 넘어섰거나 넘으려면 도전하는 주식들 그런 걸 한번 여러분들 검색기를 돌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내일 봐서 저도 한번 검색을 해보고 내일은 그런 차트랑 종목 위주로 한번 내일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벌써 보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안 하십니까? 오늘 하죠. 오늘 또 뭘 하냐면 맨날 말하면 또 까먹었습니다. 아무 얘기나 있잖아요. 아무 얘기. 그쵸. 예, 아무 얘기를 오늘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 얘기에서 여러 가지 궁금증 또 풀어보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벌써 시간이 7시 26분 지나고 있고요. 그 의미는 저는 이만 물러간다라는 뜻입니다. 잠시 예진의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